네, 4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정치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고요. 네. 예,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 취재 편의점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뉴스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말 그 의원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내란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경찰이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직은 의심을 거둘 때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안심할 때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비화폰과 관련돼서는 비화폰 서버도 제일 중요하지만 비화폰 기기 자체 네. 그리고 비화폰을 누구누구에게 나눠줬냐는 불출 대장 네. 등도 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예. 이틀에 한 번씩 엎어서 이렇게 삭제되는 업데이트. 거라서 네. 이걸 포렌식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예. 확보할 수 있을지가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화폰 기계도 중요하고 예. 누구누구에게 불출되는지 알 수 있는 비화폰 불출 대장이 중요한 겁니다. 경호처가 이 모든 걸 제대로 넘기겠다고 한 것인지 네. 첫 번째 의문. 예.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김성훈은 그동안에 무엇하다가 이제 와서 넘겼냐. 즉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증거를 은닉할 시간을 가진 건 아닌가. 즉 그래서 비화폰 서버를 완전하게 그냥 쉽게 말해서 갈아버렸던 네. 그런 상황이라면 남은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한테 넘겼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네. 이것으로서 내란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여쭤보면 3종 세트네요. 네.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 기기, 네, 그다음에 이제 불출 대장. 맞습니다. 그 한간에는 비화폰 그 2,000대가 나갔다라는 소문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규모는 일단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수백 됩니까? 대는 넘는데 2,000대까지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예. 제가 왜 비화폰 기계를 이야기하냐고 하면 예. 김용현의 비화폰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윤석열의 비화폰도 그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김건희 씨가 썼던 비화폰도 중요하죠. 이 비화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경호처가 그 세 사람의 비화폰을 경찰에 순순히 제출하려고 하는 건지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말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3인의 비화폰 기기는 내놓지 않고 네. 맨날 이틀에 한 번씩 업데이트돼서 사실상 깡통에 네. 해당하는 깡통 서버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깡통 서버를 넘길 수 있는 거다. 뭐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예.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기 자체를 포렌식하면 나올 수는 있을까요? 비화폰?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지금은 다 포렌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예. 김용현 비화폰 같은 경우에 이걸 리셋을 하거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제 통화 내역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심 못하겠어요. 지금 김용현의 비화폰은 국방부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경호처에 있습니다. 경호처에 이것도 그대로 봉인된 상태로 예. 있는 겁니까? 경호처에 기기를? 그대로 기계가 그대로 봉인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전원만 키면 네.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증거 확보는 지금 김용현 그렇죠. 장관의 그 비화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비화폰 기기를 반납하고 갔다는 보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반납 안 하면 그거는 국가 자산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납했을 텐데 문제는 반납하기 전에 여러 번 리셋을 해가지고 네. 완전 깡통폰을 만들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걸 빨리 확보를 해서 과연 증거를 은닉한 건지 아니면 예. 남아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수본 특수단이 서버 비화폰 서버라고 쿼터가 돼 있어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기 자체 불출 대장 요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비화폰 서버를 제출받기로 합의를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비화폰 서버가 언제 어떤 형태로 경찰로 넘어가기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경찰이
경호처에 재압수수색 들어가서 네. 김성훈 차장이 사의 표명한 게 한참 지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제출을 협의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아직도 협의 중인 거예요. 아니 내란이 벌어졌는데 무슨 100여일이 지나도록 핵심 용의자, 핵심 피해자의 전화기를 압수 못하는 그런 사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넉 달입니다. 12월 3일 그 네. 내란이 터지고 지금 넉 달, 이제 곧 5개월입니다. 깡통폰을 만들 정도가 끼위. 아니라 이미 한 10개는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만들려고 작정만 하면. 그러니까요. 네. 이미 10개는 만들었을 법한 그런 네. 정도의 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안 됐던 이유는 그 김성훈, 이광우 이제 두 사람이 틀어막고 있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 두 가지의 그 어쨌든 허락을 득해야만 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 맡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이 네.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서 이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비어폰 서버를 경찰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게 맞다. 이런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 비아폰 서버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제출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는 평가합니다. 그 자체는 평가하지만 예. 그게 깡통인지 아니면 안에 튼실튼실하게 다 들어 있는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그만큼 증거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예. 물론 그 뭐 비아폰 서버를 털고 포렌식 하고 하면 그 중에 나름 나오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썩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는 핵심 증거 자료들은 다 삭제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르게 비어폰 서버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 이 시간까지 검찰이 다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네. 오히려 증거인멸하는데 시간을 주느라고, 그럼 이거 수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남아 있는 퍼즐을 지금 빨리 예. 특검을 통해서 맞춰야 됩니다. 비아폰 서버 포렌식하면 어느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아폰 기계 확보하고 네. 불툴 재단 확보하면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럼 또 다른 영역에 가서 기록들을 확보하고 해서라도 내란의 기록을 빨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경호처 사정에 밝으시니까 네. 관계자들이 이 비화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남아 있을 거라고 얘기들 하나요? 관계자들도 자신을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비아폰 서버는 이틀마다 한 번씩 계속 엎어서 네. 이렇게 기록을 삭제하는 구조잖아요. 예. 포렌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비아폰 서버의 포렌식을 예. 세상에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다만 포렌식을 하면 뭔가는 나올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 경호처 관계자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만 명확한 건 비아폰 기계와 불출 대장 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비아폰 서버에 대한 기대는 까봐야 한다. 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 가운데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납한 비화폰 기기, 그 다음에 이제 비화폰 서버 이렇게 나오는데 김건희 씨가 쓰던 비화폰 요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이 쓰던 것은 뭐 받았지만 김건희 씨가 쓰던 폰은 회수가 된 건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수 자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것도. 회수를 예. 안 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호처 담당자들이 이거는 심할서를 써야 될 사안이거든요. 회수는 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갈아엎어서 예. 깡통이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 2022년 장관들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김건희의 비아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걸 나눠주면서 야 전화 올지 몰라 잘 받아 그렇죠. 라고 했던 정권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통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넉 달 동안 그거 다 삭제했죠. 몇 번을 갈아엎었을 것 같은데요. 네. 큰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특검을 한다 한들 여기서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이게 진짜 허망한 길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도 가야죠. 네. 네. 그래도 가야죠. 남아 있는 걸 티끌만한 걸 모아서 뭉쳐서라도 뭘 만들어내서 근거를 만들어내야죠.
여튼 이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게 일종의 계엄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계엄 지도에서 지금 드러난 거 말고. 비화폰을 실제로 내란에 관계됐던 자들에게 언제 나눠줬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내란을 언제부터 모의했는지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디까지 줬는지, 예. 그리고 이걸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보면, 네. 활성화됐는지를 보면 예. 내란의 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겁니다. 일종의 이걸 내란폰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내란폰을 나눠주고 이걸로 일종의 무슨 조폭들 그렇죠. 연락- 표식 같은. 표식?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란의 동지다라는 표식이 됐던 거죠. 비화폰.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비화폰을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군사령관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군사령관들에게. 당연하죠.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이 사람들한테 줄 이유 왜냐하면 국방부 비화폰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국방부 비화폰이 정말 그건 수천 대거든요. 예. 그걸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이걸 또 줬다는 또 거죠.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란 연루자의 신뢰의 표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 예. 이걸로 소통하면 안 들켜. 예. 한번 사고 치자라고 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심우정 총장은 과연 이 내란폰을 안 받았을까 하는 뭐 받았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요? 몇 %라고 보십니까? 모르죠, 뭐. 네, 왜냐하면 심우정 총장이 스스로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김성우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을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는 거냐? 예. 그런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단위도 어느 단위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통털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행안위나 이거는 운영이나 열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앞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제 수사를. 그래야 내란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네.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건 즉 김용현의 비화폰이 어디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자백을 받아냈죠. 네. 근데 압수는 못하는 거잖아요. 압수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사 특검을 통해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D-36일인데 이 36일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정권 교체가 그래야 특검의 길이 한층 수월하게 그렇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기대가 난망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계속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건진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캄보디아 ODA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일교 기본적으로 꽤 비싼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주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용도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ODA 사업과 관련해서 좀 득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값으로 득을 봤던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문제는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줬는데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코미디예요. 어떻게 그걸 잃어버립니까? 그리고 잃어버리면 준 사람 통일교 재단에서는 그걸 가만 냅둡니까? 안 냅. 야 어디 고가의 5만 원, 6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난리가 났을 거고 예. 절대 잊어버렸을 리가 없다. 예. 이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한 1년 전부터 사실 아는 거잖아요. 건진법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대략의 범인은 알았던 건데 이제까지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뭔가 감추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하는 손. 예. 그 손은 당연히 검찰 최고 수뇌부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부패 지도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억 불 정도에 되는 ODA 캄보디아 ODA 규모를
지금 훈센이 몇 년 하고 있죠?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데 네. 거기하고 이 통일비교 간부 윤모 씨하고 그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히림 건축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관계를 네. 맺었던 히림 건축은 대통령실 그 관저 이전 관저 이전 공사도 등장합니다. 등장한 네, 네. 회사 아닙니까? 항상 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등장하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림도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부패 지도가 그려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ODA 규모가 7억 불에서 15억 불, 한국 돈으로 2조 원대거든요. 네. 그럼 이게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특정 종교 집단에게 주도록 목걸이 하나 받고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 네.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네. 앞서 말씀드린 고가의 목걸이를 준 건 일종의 소개비이지 않겠습니까? 예. 테이블에 마주 앉는 정도의 비용일 예. 거고 실제 어디까지 입장료? 오고 갔는지 예. 어디까지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죠. 예. 지금 예. 다만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지법사의 지금 나오는 여러 보도 행태를 보면 예. 뭐 관봉권이라든지 관봉권. 예. 고가의 다이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입장료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목걸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목걸이와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길에 그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가 전혀 다른 목걸이더라고요. 네, 그 네. 그림도 완전히 다른 형태인데 그럼 이런 거가 도대체가 몇 개인지 이제 저는 판도라의 문이 열렸다고 봐요. 이미 김건희 게이트? 그렇죠. 예. 뭐 열렸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 중에 뭐 100개 중에 한 개가 예.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처럼 6천만 원짜리 입장료를 낼 정도면 뭔가 더 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줄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김건희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 이 문제는 예.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이 누르고 눌러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견제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네. 감싸놨잖아요. 예. 김건희 씨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아니야 수사 못하게 하고 누르고 하니까 한 번에 폭발하죠. 그렇죠. 화산이 터질 때 용암이 한 번에 터지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작 서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게이트 서막이 열렸다. 네.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뭐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의원님도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지난주에 굉장히 황당했고 뭐 많은 언론들이 보도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벼락 기소 날치기 기소라고 날치기 기소 네.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의 월급이 장인의 뇌물이다. 뭐 네. 이런 그 로직을 신박한 논리. 한 건데 결국엔 이것도 친윤 검사들의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전주지검에 이게 시민단체가 고발이 돼가지고요. 몇 년 동안 전주지검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걸 수 있는 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건이 안 된다.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순간 윤석열의 핵심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나타납니다. 이 양반이 나타나서 모든 사건을 다시 재조사합니다. 이 양반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고 하면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예요. 사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사위가 받은 게 일종의 뇌물이야. 라는 걸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 10년치 계좌를 다 뒤져요. 근데 이걸 입증을 못 해요.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그러면서 이창수는 떠나가고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는 게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인데 이 양반은 더한 돌격대장이에요. 윤석열의 돌격대장. 네. 이 양반은 그래도 이창수는 무슨 논리라도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도 만들었지만 이 친구는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야 뇌물의 공범이야. 뭐 복잡하게 생각해. 사회가 받은 건 뇌물이야. 이렇게 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받은 건 뇌물이야라고 해서 밀고 가서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긴 어렵고 이것은 사실 대선판에 검찰이 선수를 뛰겠다 이 시그널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100% 동의하고요. 예. 검찰이 나쁜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우선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야 니네는 가만히 있어? 니네도 당해봐야지. 진보도 당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는 거고요. 짧게 보면 대선이 40여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야 민주당 니네는 깨끗한 줄 알아? 뇌물 받은 정당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 대통령을 또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할 수는 없어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투트랙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막 공격하다가 조금 쉰 틈이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야 조금 또 나오면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면서 네.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정치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4.27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죠. 4.27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서울 오셔서 전직 대통령이 국회 오신 건 처음이라면서요. 국회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아픈 부분인데 네.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일정이라든지 당신들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국회를 공식 방문한 게 헌정사 70년 중에 처음이랍니다. 좀 아픈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 지금 130개 그 검찰이 보낸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직접 쓰시고 계시다면서요? 직접 쓰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3월 중순에 갑자기 소환을 나오래요. 대검에.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니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인데 예의를 좀 있게 하자. 만약에 서면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나갈게. 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검찰도 그러자라고 해서 서면 답변서를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이죠. 오늘 내기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내기로 했는데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문 전 대통령은 130개 질문지를 당신이 쓰고 있었어요. 변호사니까. 그래서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날치기 기소를 당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도 이런 게 다 똑같은 거다. 정치 사건들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나서시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어떤 기수로 나서게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우리 검찰개혁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소위 이제 평검사의 대화, 이제 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앉아 있었던 건데 그 최소 지금 20년 넘도록 이렇게 그 검찰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길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요. 이 검찰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야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간적 모멸감을 포함해서 거의 이제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이거는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부터 어쩌면 김대중 정부부터일 수 있어요. 민주정부의 핵심 과제가 검찰개혁이었죠. 저는 검찰개혁을 하려면 중간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고 할 거냐 말 거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좀 달랐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거. 그건 해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이 검찰 자체가 썩은 조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만 하려고 했던 게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목표 자체가 너무 낮아 더 딥하게 됐었어야 됐다. 그렇죠. 네, 아예 검찰 도려내야 되는 아예 거예요. 검찰을 해체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 네. 목표를 세웠어야 됐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치 검찰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소위 말해서 이 뭐 특수통 검사라 그러죠. 네. 이 사람들과 절연을 하고 이분들을 끊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끊어내야 돼요. 네.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냐하면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과 절연, 즉 특수통 검사들과 절연하고요. 네. 검찰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가 100점이라고 할 때, 네. 야 그래도 한 90점, 80점 받으면 잘한 거 아니야? 8, 90점만 받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100점까지 가야 돼요. 네. 검찰 개혁만큼. 네. 그래야 다시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확실히 네. 정리하지 않으면 네. 또 되치기 당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께서. 우선 법적인 조치를 모든 걸 다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사법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까지도 아마 고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확한 계획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검사들에 대해서 고발도 하실. 형사 고발 고소까지도 예. 검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예. 구체적인 건 아마 곧 입장을 내시지 않으실까 예. 싶으신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해당 수사검사 아니면은 앞서 말씀 주신 박영진, 이창수 두 사람에 대해서도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당신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분명한 건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만큼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전 사위와 관련된 걸 보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검찰발 단독이 한 40-50개가 됩니다. 예. 이 피해 사실 유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거 수사 준칙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사위의 칠순 노모를 10몇 번씩 겁박을 했던 게 검사예요. 그리고 전 사위의 친인척들한테 야 문재인 잡으려는데 협조해 라고 협박했던 게 검사들이에요. 이게 그냥 두면 안 깡패도 되죠. 아니고 예. 깡패보다 더한 거죠. 아유 칠순 노모를 찾아가서 그렇게 겁박을 합니까? 깡패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걸핏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검찰권을 가지고 검찰권 남용으로 전직 대통령 또는 그 가장 국민들한테 이제 덕망이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칼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오만한 작태. 네. 이거는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맡아서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 방금 전에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당초 30일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가 5월로 미뤄지는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미 해군 그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그 미국 측에서 방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국 인사의 방안이 예. 있고 그 미국 인사를 만나야 돼가지고 그래서 30일 날은 안 하고 5월로 넘어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염치가 너무 없죠. 네. 아니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란의 최소한의 책임, 양심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국민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죠. 못 살아요, 이런 이렇게. 식으로 안 살아요. 네. 기업을 하시든 하물며 저희 동네에서 밥집을 하시든 식당 사장님들 이런 짓은 안 해요. 만약에 밥집을 하시다가 밥에 이렇게 뭐 음식을 잘못해가지고 항의가 들어왔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야,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 이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안 나올 사람이 왜 이러지? 저는 주변에서 좀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네. 시베리아 볼판에 나오면 알 거예요. 네. 이 양반. 네.
나오면 너무 춥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라고 바로 알 텐데, 지금은 주변에서 막 소위 뻔뿌질하는 사람들, 네. 야 너밖에 없어, 너가 나라를 구할 사람이야, 너가 반 이재명 전선의 최고 선두주자야, 너가 나가면 다 될 거야라고 막 이야기하는 뻔뿌질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죠. 더 나쁜 인간들이다. 네. 진짜 뭐 우열을 따질 수 없는데 정치를 희화하고요. 네. 대한민국의 그 염치를 정말 무슨 말로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참 할 말인 못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네. 후보가 이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89.99%. 네. 역대급이죠. 역대급. 네. 그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다.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네. 득표율을. 김대중 대통령도 한 80% 내외 예,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첫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등 묘역을 참배를 하고요.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의 보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정도에는 선대위를 발족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어떻게 보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름 준비를 탄탄하게 해오신 거죠. 2017년, 22년 그리고 이번 세 번의 후보 네. 준비를 하면서 역대 후보보다도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봐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들을 불안해하는 거죠.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깜도 안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막 이렇게 네.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 의게인, 네. 윤의게인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이 그래, 이번 대선은 딴 게 필요 없어, 윤석열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라고 힘을 모아주신 것 같아요. 네. 압도적으로. 전 그 힘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힘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 힘을 잘 연결해 가서 6월 3일 날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 네. 물론 뭐 대선 이긴다고 해서 내란 종식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하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죠. 네. 워낙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작이 압도적 정권 교체인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일종의 종잣돈을 만들어 주셨다. 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당원들이 종잣돈을 만들어 주셨다. 그 방금 전에 현충원에서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대자를 클 대자를 한문으로 쓰셨고,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은 대동세상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네. 것인데, 이 끊임없는 갈라치기 속에서 국민들의 분열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참 꼭 참배를 하는 게 옳은가에 네. 대한, 그게 통합 행보로 필요한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던가요? 네. 저는 대선 후보로서 네. 국민들에게 가장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에게 놓여진 길은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통합의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낼 거냐, 갈등을 치유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고 내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은 정치 보복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국민 통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내란의 종식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다라는 네. 걸 잘 만들어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의 행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 사실 우리가 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뿌리가 이승만 박정희에 있다. 전두환 노태우를 만든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과를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겪고 있고 작년 광복절에 뉴라이트 계열의 독립기념관장을 안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근데 꼭 홍범도 이 순- 장군의 흉상을 그렇습니다. 육사에서 예. 끌어내고 하는 것들은 정말 두 눈 뜨고는 못 볼 짓이죠. 특히 독립기념관장을 그런 인사로 하고 얼마 전에 행안위에서 5.18에 대해서도 과거사 진상규명 과거사위원장 등이 박선행 위원장 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5.18 그 북한군 투입에 네네.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대한민국 있겠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거고요. 예. 그 양반 당장 그만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원위치 시켜놓는 것,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우선돼야죠. 하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통합의 길을 또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참 어려운데 이승만 박정희를 먼저 만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까? 압도적 정권 교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먼저 찾아뵈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이러면 또 독자분들께서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서 저의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38분이네요. 예. 자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